김정혜 애널리스트와 함께하는 스마트머니의 선택 지금부터 진행하겠습니다. 코스피는 0.14% 정도의 상승입니다. 거의 무겁게 요 정도 수준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2016선이고요. 코스닥 쪽은 역시 보합권입니다. 0.2% 정도 하락으로 527.7의 움직임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오늘은 코스닥 쪽에 매물이 좀 많아요. 기관 쪽에서의 매물이 약 300억 정도 나오는 것도 눈에 띄고 있습니다. 김정혜 애널리스트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정혜 애널리스트, 오늘 시장의 특징이 뭐예요? 포인트를 뭘로 잡아야 되는 건가요? 선택과 집중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외국인들이 지금 이틀째 팔았다가 오늘은 조금 사고 있는 양상입니다만 종목별로, 업종별로 굉장히 격차가 벌어져 있죠. 네네. 외국인들이 사고 있는 삼성전자, 오늘 빠지곤 있습니다만 그만큼 기관 매물이 강하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현대중공업처럼 외국인과 함께 기관이 동시에 사고 있는 종목군들의 시세 흐름은 지수와는 전혀 다르게 5% 가까이 급등하고 있는 양상이고요. 그렇죠. 오늘 또 기관들이 선호하고 있는 두 업종 굉장히 눈에 띄고 있습니다. 지금 투신권과 함께 연기금이 선호하고 있는 철강업종, 그리고 현재 이 운수장비 업종 내에서 자동차, 그다음에 대부분의 조선주들 오늘 또 선호도가 나오면서 급등하고 있는 양상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외국인들의 선택의 집중도가 최근 들어서 시장에 비해서 좀 떨어지고 있죠. 아무래도 이제 팔거나 아니면 좀 사는 강도가 줄어든 외국인들에 비해서 최근 들어서는 다시 한번 기관들이 많이 파느냐, 많이 사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좌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이 전반적으로 팔고 있는 것 같지만 오늘은 말씀드렸던 철강업종, 운수장비 업종에 대해서는 굉장히 공격적인 매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들 종목의 움직임들은 생각보다 굉장히 강하다라는 점을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겠고, 종목별로 보자면 그동안 조선주에서 꾸준하게 강조드렸던 현대중공업 같은 종목, 그러니까 지금을 보고 사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여전히 지금 나올 실적이나 4분기 실적도 그렇게 좋은 실적이 나올 것 같지는 않고, 다만 클락슨 신조성과가 126인가를 바닥으로 해서 거의 매달 1포인트씩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그래서 과거 저가 수주했던 것들이 이제 좀 벗어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들이 나오면서 조선주 중에서는 최근에 수빅조선소에 이어서 영도조선소까지도 조금 수주 물량이 들어오고 있는 한진중공업도 반응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대장주는 누가 뭐래도 그전에 제가 삼성중공업 말씀드렸지만 한 달 반, 두 달 전서부터는 제가 이제 현대중공업으로 탑픽이 바뀌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요즘은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또 하나 이제 시장 특징은 오늘 제가 이제 제일 궁금한 게 포스코의 급등인데요. 동국제강을 포함한 여러 종목군들이 동반해서 움직이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 철강 가격이 과연 강세냐? 그것도 아니고요. 달러 최근에 저점 찍고 다시 또 80 수준까지 빠르게 반등을 했는데 불구하고 오르고 있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미국 시장에서 US 스틸 영향도 어느 정도 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중국의 삼중전회가 끝나게 되면 삼중전회 이제 전체적인 내용은 정치개혁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제도개혁, 그다음에 산업개혁 이런 것들이 되겠지만 어쨌든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그동안 미뤄져 왔던 중국 내 여러 가지 산업들, 특히 서부개발과 관련된 도시화와 관련된 여러 가지 산업들이 이루어질 가능성을 보면서 지금 내려가고 있는 철강 가격에도 불구하고 좀 긍정적인 모멘텀이 나오고 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미국 시장 내에서는 일부 산업 수요 중에서 그동안 언급드렸던 셰일가스를 중심으로 또 자동차 산업을 중심으로 철강 가격들이 조금 반등을 보이면서 최근 US 스틸이 굉장히 탄력적으로 올랐거든요. 근데 그 이유를 오늘 신한 투자금융의 곽현수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시장을 두 가지로 이해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크게 이제 올라가는 추세에서 소외되어 있던 우량주들이 반등하는 국면이 한 가지 측면이 될 것이고, 또 하나는 결국 미래에 좋아질 만한 종목군들, 아직까지 유효 수요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발생할 만한 그런 종목군들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이 되면서 급등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두 가지 개념으로 설명을 하고 있던데,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오늘 철강주들의 반등은 결과론적으로 보면 이제 집중과 선택이라는 선택 그 큰 영역에서 봐야 되겠지만, 기관들의 선택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중국 이슈, 돌아올 중국 이슈라든지, 그다음에 그동안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었던 종목군들의 윈도우 드레싱 효과가 동시에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중에서 그게 더 좀 많이 이렇게 다가오네요. 포스코는 나쁜 종목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펀더멘털도 그렇고 그런데 많이 못 올랐기 때문에 지금 같은 장에서 그래도 좀 부각이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단순히 생각하기에는 지금 철강주를 다 이끌고 있다는 점에서 많은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거래대금이 터진다라는 것도 핵심이죠. 그동안 포스코는 거래대금 10위권 내에서 제가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거래대금 상위에도 이름을 올리고 있다는 것 자체가 그만큼 뭔가 치열한 매매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는 측면에서 또 시세 흐름이 나고 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그렇다면 이건 이제
두 가지 관점의 이해가 모두 가능하거든요. 전반적으로 순환매가 한 바퀴가 다 돌았기 때문에 결국은 다시 IT 자동차로 매기가 이전이 되면서 시장의 주도주가 나서주느냐. 그렇다면 이게 정말 긍정적인 선순환이지만 시세 흐름이 전체적으로 한번 쭉 끝나서 가장 모드로 철강주까지 끌어올린 다음에는 더 이상 올라갈 종목이 없기 때문에 이제는 하락 전환밖에 안 남은 게 아니냐. 양면적인 해석이 두 가지가 다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의 중요한 핵심은 그동안 수급을 계속적으로 뒷받침해왔던 외국인의 흐름이 결국 어떻게 될 것이냐. 그리고 미국의 정책 흐름이라든지 전체적인 판도를 바꿔놓을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점점 더 중요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단기적인 변동성은 커질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거냐 저거냐 라고 얘기가 나올 때는 변동성이 커지는 국면이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사실 포스코 얘기를 하면서 사실 그러면은 우리 글로벌 경기 살아나는 건가요?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경우도 있었는데 그런 포인트에서 좀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미국 쪽에서의 건설기계 업종의 트렌드에 대해서 좀 보겠다는데 그 핵심이 렌탈 시장이라고 좀 말씀을 하시고 있네요. 아무래도 건설 중장비가 굉장히 비싸지 않습니까? 네네. 똑같이 이제 큰 차라고 하더라도 건설 중장비 속에 쓰이는 차들은 굉장히 부품도 많이 들어가고 또 말 그대로 중장비 뭐 헤비한 그런 산업이기 때문에 굉장히 비쌉니다. 그래서 그냥 커 보이는 트럭이지만 그 자동차 작은 자동차에 비해서 뭐 크기가 한 4배 정도 크면 가격이 4배 정도 뛰는 게 아니라 뭐 8배 막 이 정도씩 뛰거든요. 그러니까 뭐 덤프 트럭 같은 경우에 한 대에 2, 3억 넘어가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비싼 차들을 다 사서 운영하기에는 너무 부담이 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건설업체들이 리스를 많이 이용을 하거든요. 근데 그 리스에 대한 전망이 최근에 미국에서 자료가 나온 게 있는데요. 네. 준비된 자료를 보시면 적어도 2015년, 16년 정도까지는 이 렌탈 시장이 꾸준하게 느리지만 꾸준하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주택 수요에서 출발했던 건설 중장비 움직임이 결국 경기 흐름이 가파라지면서 설비 투자 쪽으로도 늘어날 거다. 그리고 오바마가 추진하고 있는 리쇼어링, 즉 제조업을 다시 미국으로 끌어들이는 이런 정책으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좋아질 거다. 거기에다가 이제 신사업들 뭐 환경과 관련된 신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셰일가스와 관련된 신사업이라든지 이런 신사업들이 퍼지기 시작하면서 미국의 지역별 변화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지금 이 주황색으로 표시되고 있는 지역들이 리스 회사의 본사가 있는 지역이라면 실제로 리스가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은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고 있는데 텍사스와 캘리포니아입니다. 이 두 지역이 태양광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셰일가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가장 활발하게 벌어지고 있는 지역이고요. 실제로 텍사스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인구가 200만이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질 좋은 일자리가 많아서 이쪽에 뭐 이제 휴스턴이나 이런 지역들의 뭐 쇼핑몰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부동산 가격도 굉장히 좋고 그다음에 과거에 비해서 경기도 굉장히 많이 살아나고 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뉴스가 사실인지 네. 이쪽의 지역에 제 지인이 지금 뭐 대학 교수로 있어서 제가 물어봤는데요. 실제로 자기가 다녀본 미국의 그 어떤 지역보다 최근 2, 3년간 텍사스 쪽이 가장 좋았다. 그리고 텍사스의 그 뭐라고 그래야 될까요? 이제 대도시를 중심으로 해서는 굉장히 좋고 최근 들어서는 그 뭐 사막 지역 쪽으로도 일부 사람들이 들어와서 관련된 사업들이 좀 더 활발하게 벌어질 수 있는 지역들을 좀 찾는 듯한 그런 모습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얘기를 제가 제 지인을 통해서 직접 들었거든요. 그래서 오스틴이라고 하는 이제 텍사스의 주도 쪽에 살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도 텍사스의 분위기를 잘 반영하고 있다라고 저는 뭐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직까지 이거 미국 전역의 얘기는 아닙니다만 분명히 분명히 네. 이제 좋은 지역들을 중심으로 해서 또 활발해지는 미국의 산업들을 중심으로 해서는 분명히 좋은 그런 기운들이 건설 산업 내에서 또 번지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것이 좀 더 확산된다면 뭐 긍정적이겠지만 아직까지는 조금 제한적인데 또 한 가지 우리가 이제 글로벌 경기를 확인해 보기 위해서 글로벌 탑 252 건설사들의 해외 매출 전망을 살펴보게 되면 2013년도부터 2014년도까지도 빠른 증가를 보일 것으로 예상을 되고 있고 그 중심 지역에는 여전히 아시아와 호주 지역이 놓여 있다라는 점 그리고 그의 여타 지역 쪽에서는 중동 쪽의 재증가, 유럽 쪽의 회복, 아프리카 쪽의 지속적인 증가 이런 것들을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그림으로 놓고 봤을 때는 글로벌 건설 경기가 미국 쪽에서 또 일부 지표로 회복세를 예측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글로벌 건설사들의 예측치도 조금씩 좋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요, 뭐 지금 건설기계 쪽 말씀하셨잖아요. 공작기계 건설기계 하면서 딱 생각나는 건 중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한 축이 더 될 수 있지 않을까. 미국은 뭔가 어느 정도 좀 살아나고 있다. 이제 지역별로 다 살아나는 그런 분위기가 있다고 그러는데 중국은 영 얘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지는 않거든요.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 중국은 조금 다른데요. 네. 중국은 지금 아무래도 부동산의 계속적인 가격 상승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정책을 붙잡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시진핑이 되면 서부대 개발이라든지 부의 재분배라든지 정부 역할의 축소라든지 이런 얘기들이 이번에 3중전에 다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서부대 개발이 굉장히 빨라질 줄 알았는데 선개혁 먼저, 그러니까 개혁을 먼저 하겠다. 그래서 산업의 구조조정, 금융의 개혁, 그다음에 외국인 자본의 뭐 추가적인 확대, 호구제도의 개선을 통한 전반적인 삶의 질 향상 이런 것들을 꿈꾸고 있는 삼중전에 먼저 큰 그림을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이제 무언가를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고정 투자도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굴삭기 판매가 과거처럼 좋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굴삭기 판매량의 증감률은 6개월째 늘어나고는 있지만 바닥을 찍었던 2012년과 비슷한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확실한 회복은 아니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또 하나 지금 눈에 띄는 게 뭐냐면 중국의 고정자산 투자가 제한적인 가운데 굴삭기의 유형별 판매를 보시면 미니형이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소형이 많이 팔리고 있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결국 소규모 공사 많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도로 뚫고 뭐 터널 뚫고 그다음에 큰 어떤 그림을 그리는 그런 플랜트의 공사가 많은 게 아니라 뭐 집 짓고 아니면 뭐 집 옆에 조그만 뭐 교량을 만든다든지 그런 이 소규모 공사가 늘어나면서 최근에 이제 굴삭기 판매량이 금액으로 봤을 때 늘지 않는 결정적인 이유는 판매 대수 자체로 보면 큰 차이 조금씩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액 기준의 차이가 없는 건 더 싼 소형 자체가 많이 나가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것은 지역별로 봤을 때는 여전히 이제 화북이나 동북 지역, 화동, 화서라고 하는 상대적으로 지금 개발이 먼저 시작한 동부해안 지역부터 중부 지역까지의 움직임은 굴삭기 판매량이 둔화되고 있는 반면 서북 지역 쪽에서 증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쪽에다가 지금 뭐 주택이라든지 조그만 것들의 건설이 늘어나면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결국은 지금 중국이 꾀하고 있는 것이 이렇게 바둑판처럼 4횡 4종으로 전체적으로 이제 국토를 개발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동안은 이제 점으로 개발을 했거든요. 도시를 중심으로 개발을 했지만 이제는 이것을 선면으로 점점 잇겠다. 그래서 선으로 잇는다라는 것은 이제 점점 이렇게 구도를 그려나간다는 얘기니까 남북으로 보면 점점 남에서 북쪽으로 올라가는 그림이고요. 그다음에 동서로 보면 동에서 점점 서로 가는 그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그림이 나타나면서 조금씩 개선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그렇게 본다면 이제 중국 쪽도 과연 이제 정부의 정책이 언제쯤 나오느냐? 그리고 현재 유입되고 있는 부동산 자금이 일부 일선 도시들로만 들어가면서 자꾸 이쪽 가격만 끌어올리고 있는데 이쪽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투자가 필요한 서부 쪽으로 과연 어떻게 프로젝트라든지 돈을 이월시키느냐. 그리고 지방정부가 그동안 과열시켰던 지방들의 특수한 어떤 이런 그 건설 프로젝트 같은 것들을 어떻게 부채를 잘 조절해 나가면서 외부에서 유입되는 돈들을 잘 조절할 것이냐 이런 것들에 달려있지만 어쨌든 중요한 핵심은 2014년에는 그래도 바닥은 찍고 좋아질 거다. 그렇다면 미국은 완연한 회복세, 다른 지역도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중국도 최소한 바닥은 찍은 게 아니냐라는 시각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경기 회복이네요. 글로벌 경기 괜찮다는 얘기네요. 그러니까 건설기계 쪽에서는 어느 정도 회복을 보여주고 있는데 중요한 건 이게 이제 탄력적인 회복이냐 아니면 다소 완만한 회복이냐 이 부분에서 이제 차이가 있는 거죠. 근데 둘 다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은 만약에 너무 탄력적인 회복으로 가게 되면 인플레이션을 자극해서 지금까지 풀렸던 돈을 회수하는 과정에서의 일시적인 금융시장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은 있고요. 만약에 여전히 물가 상승률을 밑도는 저성장 국면이라면 이게 이렇게 돈을 투입해도 살아나지 않는 이 수요를 과연 어느 쪽에서 우리가 끌어와야 될 거냐. 그래서 그동안은 미국은 소비해주고 중국은 계속적으로 투자해주는 이 소비와 투자라고 하는 두 가지 수요의 총수요의 국면이 강했지만 지금은 미국도 소비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생산하려고 하고 있죠. 리쇼어링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중국도 지금은 내수를 살리려고 하고 있지만 이 내수를 살리는 과정에서 외국 자금을 끌여서 내 로컬 기업들을 더 키우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보면 과거처럼 미국 좋아지고 중국 좋아진다고 해서 단순하게 수출이 늘어나는 그런 구조는 아니라고 봐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그거는 많은 분들이 아마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좀 물어보고 싶었던 게 그거예요. 예전에 뭐 중국 투자 많이 하고 좀 기술력도 떨어지니까 우리 쪽에서 좀 많이 사가고 이랬을 텐데 이제 그런 것도 쉽지가 않고 하지만 글로벌 경기는 어떻게 보면 건설기계 쪽은 좀 회복되는 것 같고 여기서 좀 더 종목을 세밀하게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사실 뭐 두산 인프라코 하면 중국하고 상당히 연관을 하고 유럽이나 많이 연관했는데 그런 흐름들을 계속 가져가도 되는지가 제일 궁금합니다. 그 두산인프라코 어저께 GDR 발행 이슈 네, 때문에 급락했고 그렇죠. 오늘도 별로 흐름이 좋지 않다가 지금 보합권 정도를 네. 보여주고 있는데요. 먼저 이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실제로 이들의 경기가 좋아지면서 우리의 수출이 늘고 있는지를 확인해 봐야 됩니다.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건설, 광산기계, 미국향 수출인데요. 전반적으로 좀 증가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 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에서 어떤 쪽이 수혜를 받겠느냐 보시면 결국은 부품 쪽의 수혜가 일부 나타날 가능성. 그러니까 뭐 캐터필러라든지 워낙 좋은 그 건설기계 중장비 업체들이 많기 때문에 두산인프라코어가 여기다 물량을 늘릴 가능성은 제한적이고요. 오히려 두산인프라코어의 자회사라고 볼 수 있는 밥캣의 호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두산인프라코어 3분기 실적을 보시면 중국 굴삭기는 여전히 미온적이었습니다만 밥캣의 실적이라든지 그 외에 뭐 공작기계들의 전반적인 움직임은 좋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들이 이제 뼈를 깎는 노력을 통해서 비용을 많이 낮춰서 실적 예상보다 굉장히 좋았는데요. 자, 이런 관점을 고려해 본다면 두산인프라코어를 장기적인 시각에서 망하지 않는 이상, 두산그룹이 동양이나 STX처럼 문제가 생기지 않는 이상 두산인프라코어는 오히려 매수 기회가 좀 다가오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중요한 건 두산그룹의 재무적인 위험성을 감안한다면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이걸 뭐 지금 많이 빠졌다고 해서 뭐 30%, 40% 이렇게 가져갈 수는 없겠죠. 한 20% 이내로 제한해서 가져가는 것은 제가 보기엔 충분히 가능하다. 그렇다면 아예 없는 사람들은 지금부터 분할 매수 관점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이미 이제 조금 우리가 이 속된 말로 물렸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반등 시의 비중 조절을 통해서 20% 정도의 물량은 단기간이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가져가야 되겠다. 제가 보기엔 이거 GDR 발행 확실시 되면 한 번 더 빠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 번 더 빠진다라는 것을 전제로 해서 없으신 분들은 분할 매수 관점으로, 있으신 분들은 시장의 변동성을 이용한 비중 축소 관점에 접근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이쪽에 이제 부품을 납품할 수 있을 정도의 기술력을 갖고 있는 업체들, 진성 TEC가 캐터필러 양 매출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하나 또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동양기전 같은 경우가 두산인프라코어에 납품을 시작하면서 그 외 여타 업체들 쪽에도 납품을 하고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관점의 이해는 좀 필요하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국향 매출을 보시면 전체적으로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연도별 예상은 2014년과 2015년에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두산인프라코어가 중국에서 죽을 쓰고 있는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중국 내 점유율이 계속 감소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늘어나고 있는 쪽은 일본은 고마츠 정도. 그다음에 미국의 캐터필라도 별로 그렇게 크게 점유율이 좋아지진 않았고 최근에 들어서 이제 가장 위협했던 게 샨이라고 하는 중국의 로컬 업체가 크게 이제 점유율을 늘리면서 두산인프라코어나 우리나라 현대중공업을 위협했던 것이었는데 최근에 샤니도 하향하고 있습니다. 근데 늘어나고 있는 것은 유럽계 그 중장비 업체들의 점유율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 지금 두산인프라코어가 중국 시장에서는 아직도 이렇게 크게 작용을 할 것 같지 않다면 결국은 로컬 업체들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계속 부품을 공급하고 있는 업체들을 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제 동양기전 같은 종목군들을 조금 주목을 하고 있는 거고요. 동양기전 요즘 참 좋아서요. 자동차 살아난다고 해서 좋은 것보다도 기계 쪽에 어떤 흐름들이 좋을 때 오히려 더 탄력적으로 움직였던 게 기억이 나거든요. 실제로 수익률이 이쪽이 더 좋거든요. 그러니까 영업이익률 측면에서 봤을 때 실제로 이제 실린더라든지 이런 쪽,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굴삭기가 이렇게 움직일 때 보면 이 굴삭기 움직이는 부품에 결국은 이렇게 근육처럼 당기게 만들어지는 게 실린더거든요. 이거 말고 이렇게 당기는 거. 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움직임을 만들어주는 게 이제 실린더, 유압 실린더라고 하는 건데 이 유압 실린더의 부품 만들고 있는 동양기전의 기술력이 생각보다 높아서 글로벌 업체들의 이제 부품이 넓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자동차 부품을 제가 말씀드릴 때도 현대기아차에 목매달고 있는 회사도 나쁘지 않지만 현대기아차 이외에 다른 벤더 쪽으로 납품하고 있는 업체가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다시피 동양기전도 아직까지 납품 비중은 뭐 그 현대기아차라든지 두산인프라코어 같은 로컬 기업들이 많겠지만 최근 들어선 해외 쪽의 비중도 좀 더 늘려나가고 있고 중국의 로컬 브랜드에도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흐름을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조금 뜬금없지만 건설 쪽에서 또 하나 이제 큰 트렌드 중에 하나가 철도 쪽입니다. 이렇게 있는다고 하셨습니까? 중국을요? 네. 그래서 중국 내에서의 철도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지금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가장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것은 서비스 쪽이고요. 그 다음에 인프라스트럭처 쪽.
그래서 뭐 철도와 관련된 터널을 뚫는다든지 레일을 깐다든지 이런 부분들. 철도 시장이 좋아지게 되면 철강 수요 자체도 좀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요. 지역별로 보면 중국보다 굉장히 좀 특이한 것은 서유럽 쪽이 많이 늘어난다라는 것. 그리고 아시아 쪽은 큰 변화가 없는 가운데 아프리카라든지 동유럽 쪽 그리고 이 북아메리카 쪽에 수요가 늘어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게 KTX 같은 뭐 떼제베, KTX 같은 이런 고속 전철이 느는 게 아니라 낡은 기본 그 철도를 조금 바꾸는 그런 과정 속에서 수혜가 나타날 가능성을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짓고 있는 거 고속철도가 아니라 철도를 이제 새로 짓는 과정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철도의 교체 과정 뭐 이런 것들에서 수혜를 받을 것을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늙은 여우라고 할 수 있는 워렌 버핏 같은 경우에도 철도 회사를 꽤 오래전부터 사서 계속 들고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면 가격이 지금 싸진 않지만 현대 로템 같은 경우에도 글로벌 한 9위 업체 정도 되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수혜를 분명히 좀 장기적으로 받지 않을까. 그래서 이 종목은 제가 보기엔 지금도 주가가 비쌉니다. 그래서 여전히 변동성이 나타나고 있는데 서서히 좀 담아가는 과정으로 굉장히 장기적으로 보신다면 분명히 성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현대로템은 현재 34,700원 그래도 좀 조정을 많이 받았네요. 상장 이후에요.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지금 연말 미국의 소비를 얘기하면서 계속 우리 쪽에서 기대를 하고 기대에 맞지 않는 게 IT예요. IT 기기나 제품들이 좀 많이 팔리지 않을까. 그런데 지금 미국 쪽에서는 IT 버블론이 나오고 있다면서요. 네. 그 점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버블론이 나올 때인가요, 지금이? 어떻게 보세요? 그 버블이라는 게 확실하게 터져봐야 이게 버블인지 아닌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저는 제 개인적으로 이제 대답을 드리자면 버블의 형성 과정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테슬라 같은 경우 지금 밸류에이션 예측 자체가 불가능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계속 보고 있는 게 결국 미래에 늘어날 거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보기엔 한 2017년도 정도의 이 이익까지 갖다 끌어다 쓰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게 조금만 성장 그 그림이 무너져도 크게 무너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예를 드는 게 테슬라, 넷플릭스, 구글, 페이스북, 프라이스라인 이런 업체들이 올해 최소한 100% 이상의 수익률은 다 냈단 말이에요. 다 유명한 기업이네요. 예. 그래서 최근 들어서 이 기업들이 좋았다고 해서 그럼 다른 업체들도 모두 다 좋았느냐? 그렇지는 않단 말입니다. IP 내에서도 이제 IT도 이렇게 나눠야 될 거예요. 구 IT, 신 IT. 그래서 구 IT, 인텔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이런 업체들 수익률은 별로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들 업체만이 좋았는데 이렇게 신경제를 이끌고 있는 종목군들의 전체적인 분위기와 함께 트위터의 IPO도 점점 공모 가격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워낙 그쪽으로 돈이 몰려들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과정을 본다면 분명히 버블의 신호는 일부 있다라는 것은 인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테슬라의 지금 시가총액이 GM의 40% 수준까지 올랐습니다. 근데 공장 규모나 판매량을 보면 지금 테슬라의 판매량에 비해서 이게 뭐 비교가 안 되거든요. 금액으로 봤을 때는 한 75배 정도 차이를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이 테슬라 모터스의 그 판매량이 분기별로 한 5,000대 정도 되는데 그럼 기아차하고 지금 시가총액이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기아차가 300만 대를 팔고 있는데 연 2만 대를 팔고 있는 테슬라의 시가총액이 비슷하다라는 그렇게 거죠. 딱 비교가 되니까 네. 좀 높구나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이게 드네요. 좀 심각해질 수도 충분히 있다라는 것은 다들 알고 있는데 워낙 이제 미래기술 쪽에서 긍정적인 입장을 밝혀주고 있으니까 그래서 오늘 시간에서 실적 발표하면서 예상보다 너무 실적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급락하기도 했는데요. 뭐 여러 가지 분석이 나올 수 있겠지만 어쨌든 테슬라가 싼 것은 분명히 아닌 것은 확실하고요. 또 하나 이제 데런 폴락이라고 하는 사람이 뭔 얘기를 했냐면 최근에 이제 IPO, 그다음에 주식담보대출이 너무 늘은 것은 99년도 분위기와 비슷하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바이오 기업들의 평균 PER이 17배, PBR 같은 경우는 7배 정도 수준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S&P 500 기업들의 평균 PBR이 3배가 안 됩니다. 그런데 바이오 기업들의 PBR이 7배까지 올라왔다라는 건 여러 가지 제약산업의 변화라든지 정책적인 기대감에도 불구하고 조금은 비싼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런 관점의 얘기가 나오면서 99년도와 비슷한 버블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다시 한번 결론 언급드리자면 99년도와는 다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99년도처럼 묻지마 투자는 없었고요. 또 하나 그때는 이렇게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면 한마디로 좀 심하게 말씀드려서 너 꺼져였거든요.
그런 얘기가 뭐가 필요해서 지금 이게 돈 벌고 앞으로 돈 벌 거 확실한데 그럼 그때는 미국에선 닷컴자, 우리나라에선 택자만 달면 무조건 주가 달려갔거든요. 그래서 그런 묻지마 투자와는 분명히 다르기 때문에 99년과는 다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차이점이 뭐냐면 지금 현재 구간에서 일부 종목군들이 움직이고 있는 그 섹터가 굉장히 제한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분명히 어느 정도의 충분한 스토리를 가지고 움직이고 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99년도의 분위기와는 분명히 다르다라는 점도 인정을 해본다면 99년도만큼의 과열은 아니지만 분명히 여러 가지 체크 포인트에 따라서 변동성이 나타날 수 있는 구간으로 접어들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99년도하고는 다른 건 맞는 것 같아요. 워낙 까다롭게 지금 종목을 선정을 하고 만약 그게 인정을 받으면 주변으로 확산되는 경우는 있지만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도 IT 버블 얘기가 나오니까 일단 이 체크 포인트 그 신호탄이 될 수 있는 분 사실 테슬라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뭐 그것도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이에 따른 투자 전략도 함께 좀 살펴주시면 좋겠네요. 먼저 네. 이제 지금 풍부한 유동성 때문에 일부 종목으로 쏠림 현상이 나타나면서 주가 차별화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연준이 테이퍼링을 12월에 하느냐 3월에 하느냐는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준이 어떠한 강도로 돈을 줄일지 그리고 돈을 줄인다면 앞으로 어떤 그림으로 갈지 여부가 중요하겠고요. 또 이것을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변수 두 가지가 고용과 물가인데 제가 보기에 고용 달성 여부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결국 물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가가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결국은 지금 고평가되어 있는 이런 자산들의 가격이 굉장히 빠르게 빠질 수도 있고 여전히 유지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중요한 포인트고요. 그다음에 미국의 소비를 끌어올렸던 것이 결국은 주택가격, 네. 주택가격에 따른 부의 자산, 부의 효과, 웰스 이펙트 때문에 이제 소비가 좋아진 건데 최근에 주택가격 상승 탄력이 둔화되고 있으니까 이와 같은 것들도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또 여러 번 언급드렸습니다만 채권 시장, 지금 국채는 별 문제가 없는데 지금 뭐 굉장히 위험한 뭐 7, 8% 우리나라에도 결국은 동양의 7, 8% 정도의 CP 팔았다가 저 모양 적골이 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미국에서도 미국이 제로금리 베이스 금리가 제로금리인데 한 뭐 4%, 5% 정도의 금리로 팔고 있는 그런 굉장히 쓰레기 같은 회사채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없어서 못 팔 정도로 굉장히 좀 과열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여기서 뭔가 한번 터지면 2009년도에 나타났던 위기만큼은 아니어도 분명히 채권 시장의 변동을 통한 위험 자산을 좀 피해가고자 하는 심리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잘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종목으로 본다면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테슬라 최근에 이제 흐름이 좀 꺾이고 있는 상황이죠. 네. 다만 이제 하락 추세로 전환된 것은 아니고 상승 탄력 자체가 줄어들면서 거래도 조금 줄어들고 있는 양상이고요. 그 다음 살펴봐야 되는 종목은 페이스북입니다. 페이스북이요. 벌써 3주 연속 조정을 받고 있는 양상이고요. 그 다음 살펴봐야 될 것은 넷플릭스인데 자, 이 넷플릭스도 여러 번 언급드렸습니다만 넷플릭스가 지금 여러 군데 방송을 꽂아서 좋은 게 아니라 자체 브랜드의 콘텐츠를 만들면서 좋아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주가의 상승 이유는 있었지만 이 종목의 주가 상승도 만약에 꺾이게 된다면 콘텐츠라든지 이런 쪽의 주가들이 흔들릴 가능성을 고려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마지막으로는 바이오젠이라고 하는 종목인데 이 종목도 지금 3년간 수익률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오바마 케어의 수혜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기대감들이 좀 이어지고 있다고 봐야 될 텐데요. 결국 이런 종목군들이 만약에 흔들리는 모습을 보인다면 결국은 IT 버블이 터지거나 최근에 많이 올랐던 종목군들의 변동성이 커질 수 있겠구나. 네. 이런 체크 포인트를 조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거의 다 지났지만 이건 반드시 들어야죠. 다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했는데요. 우리 국내 IT에 대한 투자 전략입니다. 기대감은 좀 있는 것 같은데 글쎄요. 뭐 어떻게 봐야 될까요? 국내 IT는 뭐 한 크게 세 가지 정도 나눠봐서 하드웨어 쪽을 먼저 살펴보면 삼성전자 지금 PER 8배, 9배에게 나오고 있거든요. SK하이닉스도 최근에 실적이 엄청나게 좋아지면서 6배, 7배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 물론 4분기까지는 결과물 봐야 되겠지만 삼성전자는 큰 변동 없을 것 같고 하이닉스도 줄어든다고 하더라도 한 5, 6천억 정도의 수준만 나와도 과거에 비해서는 엄청나게 실적이 좋아진 거예요. 더 중요한 건 2014년도에도 SK하이닉스의 실적이 쉽게 꺾이지 않을 걸로 예상하고 있다는 거죠. 기대감이 너무 많이 올랐어요. 보니까. 예, 그러니까 이런 관점을 본다면 우리나라 만약에 IT가 미국 IT 빠진다고 같이 빠지면 굉장히 억울한 거죠. 그러니까 얘네는 뭐 40배, 뭐 몇백 배에서 거래되고 있는데 우리나라 8배, 6배 정도 거의 PER 밴드의 하단이나 중단 정도의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조정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억울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들 종목은 조정을 받는다면 사야 되는 입장이겠죠. 다만
어느 정도로 조정을 받느냐는 확인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뭐 계속적인 홀딩 관점, 매수 관점이고요. SK하이닉스는 중장기적으로 좀 봐야 되겠지만 여전히 단기적으로는 긍정적인 시각을 가져가고 있고요. 두 번째로 살펴봐야 될 게 이제 컨텐츠, 소프트웨어, 서비스 이런 쪽인데요. 미국에서 페이스북과 넷플릭스가 움직였다면 국내 시장에서는 네이버와 CJNM이 움직였죠. 네, CJNM. 그러니까 이런 종목군들이 저는 여전히 장기적으로 좋다라고 보는데, 만약에 지금 밸류에이션 갭이 가장 큰 종목들이 우리 시장 내에서 또 일일 종목이기 때문에 네이버 기준으로 30배 이상이죠. 그리고 CJNM 기준으로도 벌써 한 25배 이상이기 때문에 싸지 않은 종목들입니다. 그러네요. 그렇다면 만약에 미국의 이런 종목군들이 조정을 받는다면 가장 타격이 클 수 있는 좀더 종목군들이라는 크게 거죠. 조정될 수 그래서 있어요. 예. 이 종목들도 밸류에이션 조정폭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네이버는 내일 뭐 실적을 좀 더 봐야 되겠지만 제가 예상하기에는 분명히 네이버의 3분기 실적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벌써 선조정이 나타난 거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 얘기가 약간 3,000% 흘렀지만 어쨌든 이들 종목은 만약에 미국 종목들이 무너진다면 가장 크게 흔들릴 수 있는 종목이라는 관점에서 장기적으로는 긍정적으로 보되 단기적으로는 조금 변동성을 고려한 비중 조절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좀 살펴봐야 될 게 이제 미래 가능성 보고 있는 삼성 SDI, LG화학. 전 여전히 논란거리라고 보고 있지만 장기적인 그림은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기차에 대해서 최근에 워낙 뭐 애널리스트들이 강하게 몰아가고 있어서 뭐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그 양반들 뭐 얘기를 전부 부정하는 것밖에 안 되지만 어쨌든 저는 전기차 시장은 여전히 테스트베드라고 보고 있거든요. 계속 테스트해 보면서, 왜냐하면 기존의 석유 재벌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아직 전기차를 시작할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단 말이죠. 그럼 만약에 전기차로 만약에 빠르게 자동차의 판도가 바뀌면서 석유가 의미가 없어져 버리면 저 석유 재벌들 전부 다 거지되는 가만히 거고요. 있을까? 그다음에 석유 5대 메이저도 전부 거지되는 거거든요. 물론 최근에 여러 가지 조정을 통해서 뭐 셰일가스로 돌려놓고 산업 분야를 굉장히 많이 바꿔가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들이 갖고 있는 자본의 힘이 워낙 크기 때문에 테슬라가 아무리 좋아 보여도 테슬라를 지금 월 뭐 한 500대, 600대 정도 만들어낼 수 있는 생산 능력인데요. 이거 10만 대 이상 못 찍어냅니다. 제가 보기엔. 왜냐하면 여기 들어가 있는 주요 자동차 주주들, 또 일본의 배터리 주주들, 이런 사람들이 자신들의 기존 이익을 모두 포기하면서 테슬라 밀어줄까요? 어림없는 얘기고요. 또 석유 5대 메이저들이 기존에 갖고 있는 전체적인 수익 구조를 빠르게 바뀌기 이전까지는 전기차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기차는 정말 장기적인 시각을 가지고 여유 있게 좀 가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참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엇갈린 얘기들이 주식시장에서 여전히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걸 김종희 애널리스트가 아주 날카롭게 꼬집어 주셨네요.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스마트머니의 선택 함께 해봤습니다. 김종희 애널리스트였습니다.